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이 있길 마련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평탄하게 흘러가면 좋았을 테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고, 어찌 보면 그런 것이 내 인생을 단단하게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시간 같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매번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을 보면서 공감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동대문에서 옷 사입을 하면서 제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눈에 띄게 잘 되진 않았지만 워낙에 진취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그러다 쇼핑몰만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 동네에 조그맣게 새를 얻어 옷가게를 차렸답니다.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했고 점점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도 소개받고 결혼도 준비하였고요.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된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는 여자가 옷가게를 한다고 하자 시부모님은 저를 좋게 보시지 않았고,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결혼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시절이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소개를 받다니. 저 은혜랑 결혼한다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도 걔랑 같이 있니? 아니, 교육자 집안에서 같은 교육자를 만나야지. 옷 파는 애가 웬 말이야? 엄마, 절대 허락 못해. 일단 지금 밖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제가 성인인데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상관 좀 하지 마세요. 나 걔랑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너 빨리 접고 들어와, 집으로. 알겠어? 네가 정리 못하면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 저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학교 선생님을 소개받으라고 하였고, 그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던지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참 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우리 집의 귀한 딸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을 때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며 위로를 해줬죠. 어디 가서 미움 받아본 적 없는 인생, 가장 중요한 시점에 미움받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 같아서 속이 정말 안 좋았어요. 어디 가서 늘 똑부러진다, 잘한다 소리만 들어봤지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엄마가 널 안 만나보셔서 그래. 우리 누나도 그렇고 다 선생님이랑 결혼했잖아. 그래서 그냥 엄마 욕심에 그러시는 거야. 이 정도면 그냥 나랑 결혼하기로 한 거 물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나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우리 집 귀한 딸인데 매번 자기 나랑 만날 때마다 어머님 전화 오고 자기는 내 눈치 살피랴, 엄마 눈치 살피랴. 미안해. 내가 좀 더 엄마 설득해 볼게. 그러니까 나만 믿어줘.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줘. 그놈의 선생님이 뭔지 참 웃긴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난 그렇게 반대하는 거 못 견뎌. 남편은 결혼에 있어서 어머님을 무조건 설득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런 저는 남편을 믿었죠. 사실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까지 반대하지만 저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창 바쁜 시간에 옷을 파는데 웬 중년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손님인 줄 알고 한참 응대를 하고 있는데 저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네 어머님이었죠. 이렇게 바쁜 시간에 방문한 것도 당황스럽지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얘기 좀 하자는 게 저 역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나 알죠? 뭐 바쁜데 긴 말 안 할게요. 우리 아들은 같은 교사랑 결혼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빠져줬음 하는데. 아, 처음 뵙겠습니다. 몰라 뵀네요. 민수 씨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긴 어떻게 하시고? 우리 아들 차에 있는 내비 좀 봤어요. 맨날 여기 오길래. 아니 그리고 고졸이랑 선생님이랑 어울리기나 한다고 생각해? 대학교 안 가고 사업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대학을 나와야지. 안 그런가? 우리 아들 보는 눈에 정말 실망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와서 아가씨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수치스러워. 알아요? 참나, 내가 어쩌다. 그냥 젊은 아가씨니까 말 놓을게.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는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야. 근데 어디서? 아유, 뭔지. 하여튼 내 말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만 가볼 테니까 그쪽에서 우리 아들 좀 정리해줘. 우리 아들은 통 말이 안 통해서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영업장에 찾아오셔서 바쁜데 이러시는 건 좀 아니죠.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따로 만나자고 하시지. 그리고 대학 얘기하셨는데 교사 월급 얼마나 되나요? 돈이 다가 아니지만 저도 제 앞가림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돈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고 TV에서만 보던 것이 저한테 이루어지니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분도 나쁘고 수치스럽고 내가 돈 봉투까지 받아가면서 이 남자를 선택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봉투만 던져주고 자리를 뜬 모습을 보고 가게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날은 제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남편의 전화를 피하다 결국 남편을 만나 어머님이 주신 돈 봉투를 집어 던졌어요. 제 인생에 이런 수치는 처음이었고 뭐가 아쉬워서 신파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되었나 싶으면서 정말 속상했어요. 배울 만큼 배웠다는 집구석에서 이런 신파를 찍고 난리야. 본 건 있으셔서 나한테 돈 줄 테니 떨어지래. 어때? 뭐? 아, 미안해. 너한테 이렇게 하실 줄 몰랐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 피해는 가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이제 그런 말도 지겨워. 그냥 헤어지자. 나 이렇게 모욕당할 만큼 당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못 참는 거지. 믿어달란 말도 너한테 지겨울 수도 있지만 내가 꼭 해결할게.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말아줘라. 어? 어떻게 헤어져? 헤어지자는 제 말에 남편은 식음을 전폐했고 결국 시댁은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죠. 그렇게 저도 아픔을 잊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마음에 걸리고 상처가 되었지만 이왕 결혼하는 거 진짜 좋은 마음으로 다 잊고 결혼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결혼을 허락한 시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좋게 볼 리가 없었죠. 하지만 20살 때부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저로서는 시어머니에게 절대 지지 않으려 했어요.
제가 지고 들어가는 순간 제 인생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것 같았고, 절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여우 같은. 어떻게 내 아들 홀렸는지 모르겠다만,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이기니까 아주 좋지? 어디 너희들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 급이 맞아야 결혼도 하는 거지.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결혼 생활인 줄 아니? 이제 내 아들이 너한테 질릴 거다. 아주 악담을 하시네요. 그럴 거면 왜 허락하셨어요? 저도 안 참아요, 어머니. 어디 가서 저 그렇게 꿀리지 않거든요. 뭐야? 내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니까 허락한 거지? 그런 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집 구석이 얼마나 잘난 집인데요? 교사 월급이야 뻔한 거고, 민수 씨랑 아버님이 교사지, 어머님이 교사 아니잖아요. 아, 얘 아주 대바라진 것 봐. 아주 20살 때부터 이것저것 다 겪으니까 나를 아주 물러본다 이거지? 아, 기가 막혀. 시어머니는 저의 말대답에 늘 어이없어 하셨고, 전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막대한 예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도 20살 때부터 일을 열심히 했던 터라 시어머니가 준비해오라는 예단은 거뜬히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예단을 준비를 하자 어머님은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어진 게 못내 아쉬웠던지 이제는 별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또 안절부절 못했고요. 그리고 남편의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도 제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누가 더 해오면 어떠냐 하는 마인드였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것 또한 당당하게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였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네가 그럼 돈이라도 벌어놨어야지. 아, 맞다. 나 너한테 예물은 못 해준다. 네가 우리 집 같은 가문에 시집 오는 것 자체가 영광인데 내가 예물까지 해다 바쳐야겠니? 너 그렇게 돈 잘 버니까 예물에 아쉬움 없을 거 아니야. 안 그러니?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이라고? 은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건데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예물 필요 없어요, 어머님. 예물 해주시고 또 얼마나 생색 내시겠어요? 그냥 전 제 마음 편하자고 예단한 거예요. 자기도 좀만 참아. 매번 이렇게 엄마랑 만날 때마다 그러면 어떡해. 엄마도 그만하시고요. 은혜야, 제발 부탁이야. 아니 왜? 얘 돈 많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건데 뭐 어떠니? 우리 아들같이 잘난 교사 남편 데리고 가면서 지가 다 해와야지. 한마디도 지지 않는 저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얼굴을 찌푸렸어요. 저 역시도 시어머니의 악담에 정말 결혼을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그러면 나 스스로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걸 인정하는 꼴 같은 느낌이 들었죠. 자존심 하나는 엄청 셌거든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제일 행복한 건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도 남편을 참 좋아해 주니 그거 하나만큼은 부모님께 효도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게를 자꾸 비움에 따라 직원을 더 채용하려는데
남편이 본인의 친척 동생을 추천하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요. 전 그렇게 남편의 친척 동생을 제 가게에 채용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귀에 저의 가게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언니 가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매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지금 숙모가 그렇게 뻐길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봤자지. 우리 같은 교육자 집안에 제가 가당키나 해? 나 진짜 참고 결혼시키는 거야. 근데 뭐 얼마나 대단한데? 그래봤자 삼촌이랑 오빠 말고는 뭐 교육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숙모도 언니 좀 예쁘게 봐주세요. 얼마나 잘하는데. 오히려 전 언니랑 같이 일하면서 오빠보다 언니가 훨씬 아깝다고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숙모도 받아들여 주세요. 너 무슨 걔한테 돈 받았니? 참나. 잘 돼 봤자지. 대학도 안 나와서 나는 그렇게 무식한 애 딱 싫어. 알아? 남편의 친척 동생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좋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그나마 저에게 좀 너그러워지셨어요. 동네 옷가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월 수입도 많은 저를 다르게 보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교육자 집안 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뭐 익히 알고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요.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던 시간도 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친척들이 저를 축복해 주었고 저 역시도 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속을 뒤집어 놨지만 이젠 정말 시어머니도 됐으니 어른이니까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늘 다정했던 남편도 저에게 조금 짜증을 내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 겪는 일이라 놀랐어요. 화장이 왜 그러니? 너 오늘 화장 엄청 떴다 아주. 20살 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주 고생만 해서 그런가? 신부인데 고생한 티가 줄줄 흐른다니까. 이러니까 내가 널 반대했던 거야. 우리 아들보다도 훨씬 나이 들어 보이잖니. 아, 어머님, 결혼식장까지 와서 또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네? 내가 너랑 어떻게 잘 지냈니? 잘 지낼 수가 없어, 너랑은. 애초에 반대하는 결혼을 한 민수가 잘못한 거지만 그걸 굳이 우겨서 너도 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냥 우린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이니까 그런 줄 알아. 나한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말이나 시어미 노릇 바라지도 말아라. 난 네가 뭐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알겠어? 그런 줄 알아. 어머님 정말 결혼식까지 너무하신다. 이왕 허락한 거 좋은 말씀 좀 해주시지. 아까도 악담하고 가셨어. 아, 결혼식인데. 그냥 느낀 점을 얘기한 거겠지. 너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너 좀 예민한 게 있긴 해. 그만하자. 시어머니는 결혼식 날까지도 저를 못마땅해 하셨죠. 항상 어머님 앞에서 센 척하며 말은 했지만 정말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것보다 남편의 말이 더 서운하게 들려왔고 뭐라고 받아치려고 할 때 결혼식은 시작이 되면서 애써 모른 척 웃으려 했어요. 결혼식이니 조용히 지나가자 싶었거든요. 남편은 정말 저에게 잘해주겠다고 하며 서약을 했고 저 역시도 제 결혼에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며 자부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제가 당분간은 일 때문에 여행을 가기 힘들 것 같다고 하니 남편 또한 흔쾌히 승낙했고 따로 여행 날짜를 잡게 되었죠. 이것 또한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는데 그냥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시어머니 눈에는 모두 다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아들이 뭔죄니? 결혼하자마자 여행도 못 가고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네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참나. 정말 바빠요. 성수기이기도 하고 요즘 주문 건수가 너무 많아져서 제가 쉴 수가 없거든요. 민수 씨도 나중에 가자고 다 합의본 내용이에요. 저희도 바로 여행을 가지 못해서 얼마나 속상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네가 쉬지 못하는 걸 왜 우리 민수가 피해봐야 하냐고. 그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다. 알겠어? 어디 남자도 아니고 여자이라는 것 때문에 남자가 피해를 봐야 해. 내가 이럴까봐 애초에 네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야. 너 신혼여행도 안 가는데 다다음 주쯤에 집안 식구들 모여서 밥이나 대접해라. 알겠어? 그렇게 잘나고 똑부러졌는데 집안 어른들 한 끼는 대접할 수 있잖니. 갑자기요? 네, 알겠어요. 어차피 집들이도 해야 하고 했으니까 2주 뒤쯤 식사 약속 잡을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메뉴는 네가 알아서 해. 아, 너 초계탕 할 줄 아니? 못해도 해라. 친척들 초계탕 좋아하니까 어디 한번 이번에 봐야지. 내 체면도 있으니까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교사 와이프가 거저대는 줄 아니? 시장에서 옷이나 파는 너랑은 차원이 달라. 어머님은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2주 뒤에 초계탕을 대접하라며 저에게 선전포고를 하였고 저 역시 어차피 언젠간 집들이를 해야 했기에 알겠다고 했어요. 일이 너무 바쁜 와중에 시댁 식구들까지 초대하여 밥을 대접하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결혼 후 처음 저에게 시킨 일이니 잘해서 이번에 점수 좀 따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바쁜 2주가 흘렀고 시댁 식구들이 오는 날이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신혼 3주 차였어요. 웃으며 시댁 식구들을 맞이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어머님께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저를 그렇게 고운 표정으로 보시지만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이 가시방석 같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준비한 초계탕을 대접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초계탕은 인원수대로 만들었니? 먹다가 모자라는 일 없이 좀 넉넉히 했지?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고치해줘야 하니?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인원수보다 더 넉넉히 만들었고 열심히 만든 거니까 맛있을 거예요. 일단 앉으세요. 제가 나를게요. 그럼 네가 날라야지. 누가 나르길 바래? 참나, 꿈도 야무지다 너도 참. 민수야, 너도 돕지 말고 여기 얼른 앉아. 엄마. 자기야, 부탁 좀 할게. 엄마가 나보고 앉으라고 하니까 앉아야지. 또 괜히 어겼다간 사달라겠다. 이해하지? 남편과 어머님이 얄미웠지만 참았습니다. 결혼하니 남의 편이 된 것만 같은 남편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이때까진 애교였고요. 그렇게 인원수에 맞춰 초계탕을 대접했고 제가 초계탕을 대접하자 식구들은 더웠겠다고 그나마 고생했다고 말이라도 해주시더라고요. 한참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초계탕을 드시다가 갑자기 의자를 쓰러뜨리곤 그대로 기절해 버리신 거예요. 거의 혼수 상태급이 되고 말았죠. 신혼 3주차 시댁 식구 집들이 도중 날벼락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체한 것 같지? 가슴이, 너 여기다 뭔 짓 했어? 나 골탕 먹이려고 한 거지? 아니요. 제가 뭔 짓을 하다뇨. 빨리 자기야, 119 불러줘. 빨리. 어머님, 정신 차려보세요. 어머님, 제발요. 여기 가락동인데요. 지금 환자가 식사를 하다 갑자기 졸도했거든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사람이 숨을 안 쉬어요. 시어머니는 저 말을 끝으로 다급하게 쓰러지셨고, 저희는 모두 놀라 난리가 났죠. 저도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고요. 남편이 다급하게 119를 불렀고, 저희는 어머님을 싣고 119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괜찮지만 어머님 혼자만 그렇게 쓰러진 것이었기에 정말 어안이 벙벙하였고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제가 해드린 음식을 먹고 이렇게 탈이 났을까 하며 말이에요. 어머님은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한 뒤 바로 위에 층 중환자실과 수술이 같이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담당 교수 말로는 빨리 지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 전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기 탓 아니야.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지? 너 음식에 뭐 넣은 거 아니야? 너밖에 그럴 사람이 없잖아. 매번 엄마랑 싸우기나 하고. 너 진짜 그랬으면 용서 안 해? 우리 엄마 잘못되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지금 나 참고 있는 거야. 뭐? 당신도 나 의심하는 거야? 어이없다. 내가 아무리 어머님이랑 맨날 티격태격 했어도 어떻게 나를 의심해? 기막혀. 나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자기가 날 의심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이 반대에도 자기 하나 믿고 결혼한 건데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구나. 정말 충격이다. 솔직히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이런 상황엔 의심만 할걸?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봐. 나도 참은 거니까. 절 의심하는 남편의 태도에 전 그 자리에서 뺨을 날렸고 제가 뺨을 날리자 남편도 제 뺨을 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연애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태도에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심지어 제 인생의 첫 뺨이었어요. 그래, 네 본성이구나 이게. 이성일은 네 모습 잘 기억할게. 나도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네가 먼저 그랬잖아.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내가 지금 이성을 찾게 생겼어? 우리 엄마가 잘못돼 가고 있는 판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황당한 태도에 말을 잇지 못했고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면서 정말 배신감에 차올랐어요. 매번 제 편을 들어주는 척을 했지만 남편은 알고 보니 늘 속으로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정말 배신감이 차오르면서 말은 했지만 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은 마냥 어머님이 깨어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복도에서 초계탕을 먹다가 혼수 상태된 시모를 기다리는데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이동을 하고 진료를 본 교수 한마디에 온 가족이 박수갈채로 환호했습니다. 저는 교수님 한마디에 마음을 매우 쓸어내렸고요. 정말 참 다행이었어요. 조개탕을 드셨다고 했는데 드시다 목에 걸리셔서 체한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처음엔 단순 체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심근경색이었어요. 아마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없었다고 하시면 급성으로 오신 것 같은데 다행히 초계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병원으로 빨리 올 수 있었어요. 심근경색은 조금만 늦으면 사망도 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거든요. 오늘 옆에 식구들도 많았고 다행히 음식이 목에 걸린 게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오실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교수 한마디에 모두들 안도를 했고 남편 또한 정말 다행이라는 듯이 얘기를 했죠. 저 역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옆에서 저에게 한 말들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남편 빼고 친척들은 저에게 하나둘씩 초계탕을 만드느라 수고했다며 그제야 한마디씩 해주셨고 제가 어머니를 살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음식 대접 덕분에 빨리 병원에 올 수 있었다며 저를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반나절 만에 마음이 상반되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아유, 조카 며느리 조개탕 아니었으면 골로 갈 뻔했지 뭐야. 내 친구도 심근경색으로 저세상 갔잖아. 아유, 정말 다행이지 뭐야. 아주 생명의 은인이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안 그래? 고마워. 시어머니가 내색은 안 해도 엄청 고마워하실 거야. 진짜 잘했어. 아니에요. 전 한 게 없는걸요. 그냥 초계탕만 만들었을 뿐인데요. 그래도 진짜 큰일 아니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새아기가 복덩이네. 너희 시어머니는 진짜 감사해야 하는 거야. 어디 이렇게 시기 좋게 오기가 쉬워? 미안해. 내가 진짜 실성했지. 아,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었나 봐. 아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랬어. 아니, 네 본성이겠지, 그게. 네 본성 잘 봤다, 인간아.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해. 지금 어른들 계시니까. 알겠어? 남의 편놈. 친척 어른들은 애써 제 마음을 달래주었고 남편도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어요. 본인이 실성을 했다며 사과했지만 남편의 말이 애써 위로가 되지 않았고 저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더 나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정신을 회복하자마자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듣고는 저에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 네가 날 살렸어. 참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골로 갈 수도 있구나 싶으면서 그때 초계탕 먹다 목에 걸리지 않았으면 지금 혼자 집에서 심장 움켜쥐면서 어떻게 됐을 거 생각하니까 말이야. 내가 그동안 심했지? 미안하다. 우리 이제 잘 풀어나가 보자. 내가 너한테 억지를 부리고 못되게 한 거 사과하마, 아가야. 어머님, 이렇게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지만 사실 민수 씨와 이제 정리할까 해요. 아무래도 저흰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머님 쓰러졌을 때 민수 씨가 저보고 음식에 뭘 넣었냐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결혼 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서 그냥 서로 잘 합의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쉬세요. 이제야 내가 널 인정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니? 너랑 나랑 문제였잖아. 우리 민수는 아무 잘못 없었잖아.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 이제야 풀어보려 합니다. 어쨌든 쾌차하세요. 전 이 말을 하고 병실을 나왔고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사실 참 맞지 않는 커플이었죠. 처음부터 반대가 심했는데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 이 사단까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은 절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와 시어머니가 절 인정해 주었는데 왜 그러냐고 울면서 말을 했지만 남편의 본 모습을 본 이상 솔직히 같이 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전 그 길로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이제야 저를 붙잡았지만 뿌리쳤어요. 내가 그날은 실성했다고 했잖아. 너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이해해줘.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제발, 마음 좀 돌려줘. 아니, 내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참았던 건 당신 때문이었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애초에 신뢰가 없던 거지. 그걸 알고 자기랑 내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어? 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상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우리 헤어지는 건 100% 당신 유책 사유니까 나한테 미안하다면 집에서 몸만 나갔으면 해. 다신 마주치지 말자, 절대로. 뭐? 몸만 나가? 절대 그렇게 못하지. 이 집 내 명이야. 혼수는 네가 해왔다고 하더라도 나 절대 집 못 준다고. 웃기고 있네. 명의는 네 거지만 돈은 내 돈도 들어갔잖아. 거봐, 본색 나오는 거. 오히려 니네 엄마 쓰러진 게 나한텐 잘된 일이지. 혼인신고하기도 전에 이런 놈이랑 엮일 뻔했으니. 그럼 소송으로 가보자고. 어떻게 되나? 결국 전 소송을 걸어 집 재산 분할을 해야 했어요. 다행히 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지분도 있었기 때문에 소송은 수월했고 남편과는 깨끗이 끝낼 수 있었어요. 저도 사람을 잘못 본 이유도 있으니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전 작은 돈의 손해였지만 남편은 파혼에 법정 소송까지 다니고 있던 학교에 소문이 엄청 퍼졌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에겐 돈보다도 더 치명타였고 세상 마마보이였던 사람이 안 그런 척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조금 소름도 돋았어요.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끝이 났고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저에게 문자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더 이상 그런 사람과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온화하던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니 솔직히 정말 정이 엄청 떨어졌어요. 이제 와서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렴. 우리 아들 교사인데 이렇게 망신 줄 거야 정말? 이제 문자 하지 마세요. 번호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교사의 자질이 참 많이 부족해 보이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신혼생활을 끝으로 저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전 남편은 가게에 찾아와 본인이 미쳤다고 하며 한 번만 제발 봐달라고 했지만 결국 본인의 교직 생활에 있어서 파혼과 법정 소송은 엄청난 치명타였기에
보이는 식으로 저에게 다시 합치자고 한 거였더라고요. 내 교사 생활 어떡하라고? 파혼의 법정 다툼에. 아, 미안하다니까. 제발 그냥 합치자. 아무렇지 않게, 어? 너 나 좋아했잖아.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나 보지. 네가 뺨 날린 거, 그리고 나 의심한 거 아직도 잊지 못해. 그냥 니네 엄마가 정해주는 짝 골라 만나. 너한텐 그게 제일 어울려. 알겠니? 같은 선생 만나면 니네 엄마랑 트러블도 없을 거 아니야. 제발. 내 인생 진짜 어떡하라고. 그냥 너만 마음 돌리면 돼. 집 명의도 네 이름으로 해줄게. 그냥 없었던 일처럼 돌아가자. 이 얘기를 듣고도 참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볼 줄 몰랐는지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일이 있고 7년이나 지났고 전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고 있어요. 성품 좋은 시댁 식구들과 정말 가정적인 남편을 만났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일밖에 모르던 때 그저 내가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었던 순간들. 참 지금 생각하면 웃음도 가끔 나요. 그때 초계탕 사건만 아니었으면 중간에 결혼 생활이 어떨지 상상도 안 가고 아찔하지만 그래도 저는 과거의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왜냐면 지금 참 행복하거든요. 아마 그때 힘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을 몰랐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육회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게에 전 남편이 다녀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직원들이 저희 대신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했었는데 그때 전 남편이 육회집에 왔었고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가게에 있었다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겠지만 없는 사이에 들어왔던 거라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다시 가게를 나왔을 때 전 남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도 당황스러운데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육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며칠 동안 죽다 살아났다며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면서 1,500만 원을 청구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놀란 저는 식중독에 걸린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었고 전 남편이 제가 이 식당의 사장이라는 걸 식당 내부에 걸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저에게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려는 행동 같아 보였어요. 전 남편과는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폐업하게 만들겠다면서 손을 올리려던 그 순간 남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과거의 전 남편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야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시점에 술을 진탕 먹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결혼 이후 남편의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봐오던 저는 함께 살아오면서 점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도 술에 취해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너무 실망스러워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했는데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남편이 저에게 손을 올리려 휘둘렀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라서 피할 수는 있었지만 저를 노려보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던 그 눈빛은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술도 많이 마시지만
난폭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저에게 손을 올린 이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먹었다 해도 아내에게 손을 올렸다는 건 확실하게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다면 갈라서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은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전날에 먹었던 술 때문에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저도 출근을 해야 돼서 남편을 계속 깨웠지만 일어나지 못하길래 실망스러운 모습에 짜증이 확 밀려온 저는 찬물을 냅다 들이부으려 했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확인해 보니 사장님으로 저장이 되어 있길래 일단 받게 되었죠. 안 팀장,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어디쯤 왔어? 거의 다 온 거야? 아, 왜 말이 없어? 설마 또 시작이야? 결혼하고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만 그 버릇 또 나오는 거야? 나니가 불쌍해서 계속 데리고 있었지만 책임감 없이 다닌다면 나도 월급 주는 게 아까워서 더는 안 팀장과 함께 할 수가 없겠네. 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계속 깨우고 있긴 한데 어제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중이라 깨어나는 대로 회사로 바로 보낼게요. 재수씨?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안 팀장 그놈 재수씨 만나고 나서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재벌은 난 못 준다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저런 거 보면 그놈은 그 버릇 절대 못 고쳐요. 재수씨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 더 피해보기 전에 웬만하면 정리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시간 지나면 정신 차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간 시간만 버리고 후회만 오게 될 겁니다. 제가 그놈이 하도 불쌍해서 여태껏 데리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내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 보면 걔는 글러먹었어요. 그놈이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아세요? 술만 먹으면 개가 돼서 물건 때려 부수는 건 기본이고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 붙으면 그게 여자라고 해도 주먹부터 올렸어요. 그놈이 언제 또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재수씨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여동생이 있어서 동생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결혼생활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그리고 그놈한테 오늘부로 회사에 안 나와도 된다고 전달해 주세요. 저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과 통화 후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과거의 행동을 듣게 되었고 손버릇이 나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전날에 남편이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던 행동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더해 퇴사 처리까지 되어버렸으니 저도 더 이상은 화를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부으려 했던 찬물을 남편의 얼굴을 향해 냅다 뿌려버렸고 찬물을 뒤집어 쓰게 되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욕을 하며 화를 냈어요. 회사 출근 안 할 거야? 언제까지 퍼질러 자고 있을 건데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회사에까지 피해를 주는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사장님이 전화하셔서 더는 못 봐주겠다고 퇴사 처리까지 하겠다는 말이 나오겠어. 그리고 술을 먹어도 곱게 먹어야지. 나한테 손까지 올리려 했던 거 기억 안 나? 나 방금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당신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들었거든? 다른 건 몰라도 여자한테 손을 올리려는 건 우리 관계에도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야. 어제 나한테 손을 올렸던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지? 안 그래? 나도 어제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대화 좀 하다 보니까 술을 좀 과하게 먹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1년간 같이 지내왔으니까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나도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어제 잠깐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전에는 실수한 적 없었잖아. 사장님한테는 내가 가서 얘기 좀 잘해볼게. 그래도 내가 그 회사에 다닌 지 벌써 7년이나 됐는데 쉽게 퇴사 처리하진 못할 거야. 서둘러 준비해서 나갈게. 사장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어.
더 이상 봐줄 수 없대. 당신이 일하던 자리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있나 봐. 그리고 나도 당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어. 아침부터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앞으로 잘한다고 하잖아. 이 사장은 내가 이러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남편은 회사 일부터 급하게 정리하고 오겠다면서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며 대충 옷을 갈아입은 뒤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저도 그제야 출근을 할 수 있었지만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던 저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고민이 되었어요. 그렇게 힘든 하루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퇴근하고 들어와야 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길래 그때부터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침에 심각하게 대화를 했으면 반성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또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왔길래 더 이상 믿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어요.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 놈이 저를 보자마자 아침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는지 저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내가 어느 정도 맞춰주고 사니까 내가 아주 우스워 보이지? 내가 술 마시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가 회사에 찾아가 사장님한테 좋게 해결하자고 부탁했는데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주더라고. 7년을 밑에서 개같이 일해줬는데 술 좀 먹고 늦은 거 가지고 나를 내치고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을 앉혀?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술을 안 먹고 제정신으로 있겠냐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는데 오늘만큼은 당신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보면 사장님이 잘못한 줄 알겠네. 네가 그동안 보인 행실이 얼마나 개차반이었으면 퇴사 처리를 했겠어. 사장님이 불쌍해서 데리고 있어준 거라던데? 일자리를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똑바로 행동할 생각을 해야지.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얘기하더니 아주 꼴 좋다. 어차피 나도 너랑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해도 일단 나와 먼저 대화를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선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정신 차리고 오늘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게끔 행동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새벽 4시가 다 되어서 들어온 당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가 그려지지도 않아. 그냥 앞이 캄캄한 암흑 같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우리 여기까지만 해. 네가 뭔데 그런 결정을 내려?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그랬어? 오늘 같은 날은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냐? 눈 돌아버리는 거 보고 싶어? 왜? 술도 먹었고 기분도 안 좋은데 내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화가 많이 났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어제처럼 내 얼굴에 또다시 손을 올리려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죄다 주워들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집어 던져버렸어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급하게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는데 남편은 더욱더 난리를 쳤어요. 망치로 문을 때려 부순 뒤 방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경찰서에 신고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남편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경찰이 왔을 땐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보니 병원에 있더라고요. 희미하게 눈을 떴는데 양가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렸고 제가 왜 병원에 누워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딸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얼마나 세게 우려쳤으면 정신을 잃어서 병원에까지 왔겠어요. 잘못을 했으면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제 아들에게 대충 들어보니까 며느리도 잘한 게 없더구먼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대사 처리가 되니까 그게 마음 아파서 술 좀 마신 거 가지고 엄청 닥달했었다는데요. 그런 성격의 며느리였으면 애초에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봤으면 일단 위로부터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전에 행실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잘린 거라는 둥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죠. 저는 맞을 짓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내 딸을 데려가기로 했으면 그만큼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술 퍼먹고 저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 되겠구만. 양가 부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결국 머리채까지 잡고 싸우게 되는 일까지 생겨버리게 되자 저에게 해를 가한 그놈을 절대로 선처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린 뒤 그만하라고 힘겹게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충 합의하고 끝내자면서 엄마를 뿌리치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예, 너한테도 아예 잘못이 없는 건 아니잖아. 내 아들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으니까 지금 그 꼴을 당한 건데 왜 내 아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니?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최대한 좋게 합의 보고 끝내는 걸로 하자. 병원비랑 이혼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조용히 갈라서면 되잖아.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나 보네.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대충 합의 보고 끝내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아들이 나를 속이고 결혼까지 한 건데 뭘 잘못했다는 거야? 술 처먹고 여자에게 손을 올리는 게 맞는 거야? 당신들이야말로 우리 가족을 속이고 그놈과 결혼하게 맞는 거 아니야? 여자한테 손버릇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 이런 사실 숨기고 결혼시킨 거 사기 결혼에 성립이 되는 거 알고 있지? 합의? 웃기지 마. 나는 그 자식 콩밥 먹을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우리는 변호사 선임 안 하니? 사기 결혼이라고? 우리야말로 사기를 당한 거지. 조신한 척하면서 평생 내 아들과 잘 살겠다고 데려갔으면 잘못을 했어도 이해해줘야 되는 건데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우리가 가해자라고? 네가 애초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내 아들 너한테 주지도 않았어. 너 지금 병원에 입원한 것도 개병 아니야? 일부러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갈 생각 아니냐고? 지금 환자인 내 딸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달린 입이라고 말을 막 하네. 우리는 절대로 합의 같은 거 없고 무조건 법적 대응할 거니까 당장 나가. 엄마가 시모를 가로막은 뒤 당장 병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엄마를 밀친 뒤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면서 삿대질을 해댔어요. 합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무서운 눈빛으로 저에게 협박하길래 삿대질하는 손가락을 콱 깨물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저보고 개가 됐다면서 저에게 물린 손가락을 빼내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그럴 때마다 더 세게 물어버렸어요.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지만 그 인간 때문에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저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에 화가 나 시모의 손가락을 물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자 간호사들까지 모여서 시모와 저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고 시모는 손을 움켜쥐며 병실을 뒹굴었어요. 아쉽게도 약간의 상처만 났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선 당연히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았지만 그건 저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고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애가 없다는 게 다행이긴 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2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됐을 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게 해준 한 사람을 만나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할 만큼 저에게는 매일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까지 둘 낳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한국 땅덩어리가 좁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 많은 인구 속에서 또다시 마주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죠. 그것도 하필 저희 부부가 식당을 비운 사이 전 남편이 왔던 거였고 저희 가족 사진이 카운터에 걸려 있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는 남편과 육회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자리에서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장사했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 적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누구나 힘든 시간들은 있지만 그래도 자리가 잡히니 저희 가족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전 남편이 저희 부부가 없을 때 육회를 먹고 돌아간 뒤 식중독에 걸렸다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을 땐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육회집이다 보니까 위생 관련해서는 철저했는데 식중독에 걸렸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전 남편이 육회를 먹었을 때 다른 손님들도 상당히 많이 다녀갔었는데 조금도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은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 남편이 제가 육회집을 운영하고 있고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걸 보고 돈을 뜯어내려고 계획한 걸로 보였어요. 그럼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내가 먹은 것만 문제가 됐겠지. 소주 한 잔 생각나서 오래간만에 육회집에 들렀는데 네가 사장이었냐? 너 때문에 내가 1년 6개월 징역살이 한 걸 생각하면 아직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내 성격 모르는 거 아니지? 그때 여기서 육회 먹은 것 말곤 아무것도 먹은 게 없었다고. 식중독 때문에 며칠간 고생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1,500만 원도 싸게 해준 거야. 앞으로 여기에서 장사 못하게 깽판 한번 쳐볼까? 내가 입 한번 놀리는 순간 여기 식당은 폐업이야. 좋게 말할 때 내가 청구한 위자료 당장 토해내. 장사 그만하기 싫으면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네 놈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도 징역 살다 오면 정신 차리고 살 줄 알았는데 다른 가게에서도 이런 식으로 돈 뜯어먹고 살고 있었냐? 너한테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고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우리 식당에서 먹은 육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서 다시 찾아와. 그럼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일단 의료 내역서 가지고 찾아오면 너한테 뭐라도 떨어질 줄 알았냐? 어느 누가 정신 나갔다고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줘.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그만 나가지. 말로 해선 안 되겠구만. 너 오늘 장사 다 한 줄 알아? 원하는 조건 맞춰주지 않으면 너희 가게 망하게 한다고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전 남편은 제 얼굴을 청구서로 후려친 뒤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면서 홀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 전부를 다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보다 지금 이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미 전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지 10년 전보다 얼굴 상태도 안 좋아 보였고 옷차림 또한 지저분한 게 언제 씻었는지 모를 정도로 위생 또한 상당히 안 좋아 보였어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식당 CCTV에 전부 녹화가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식당 내부를 전부 다 때려 부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전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치던 전 남편은 거칠게 숨을 고르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식당 안으로 들어온 남편이 전 남편과 얼굴을 마주했는데, 난장판이 되어버린 식당을 한번 훑어보더니 전 남편에게 달려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너, 나 기억 안 나냐? 얘 봐라.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네? 8년 전에 그 일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너는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내 눈 똑바로 봐봐. 야, 나는 아직까지 너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 안상태. 내가 처음 오픈한 가게에 와서 결국 폐업까지 하게 만든 개 같은 놈.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나는 오늘 그쪽을 처음 보는데 나 때문에 폐업이 되거나 장사가 안 된 식당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네가 그때 내 식당에서 밥 먹고 간 뒤로 식중독에 걸렸다며 위자료 청구했었잖아. 나는 그때도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좋게 넘어가려 했었어. 병원에서 식중독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떼오라고 했는데도 행설수설하면서 무조건 돈부터 요구하길래 그냥 내쫓아버렸는데 그날이 있고 난 이후 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린다는 소문이 퍼졌고 동네 카페에까지 안 좋게 소문이 퍼지면서 내 식당엔 위기가 찾아와 거짓 소문이라고 해명글까지 올리며 노력을 했지만 한번 생긴 불씨는 결국 폐업까지 가게 만들었어. 나는 그때 우리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복통 유발되었다는 진단서에 적혀있는 이름 석자 안상태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너는 내 인생을 망쳐놓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냐? 너 오늘 잘 걸렸다. 남편의 과거에 대해 그날 처음 들었는데 전 남편과 지금 현재 남편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저 또한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사이 경찰들이 들어와 겨우 중재를 시켰고 전 남편이 저희 가게로 찾아와 행패 부린 거에 대해선 법으로 진행을 했어요. 전 남편에 대해 경찰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저희 식당 말고도 다른 식당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꽤 많았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피해받던 식당 사장님들을 한데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아닌 두 번 다시 사회에 발도 들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합의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소송을 받게 된 전 남편은 징역살이는 하고 싶지 않았는지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것 또한 가식인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다른 사장님들 또한 조금의 선처도 없이 합의는 하지 않았고 결국 전 남편은 이 문제로 2년 동안 징역살이를 다시 하게 되었네요.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 전 시부는 현재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계시고 전 시모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일당직으로 건설 현장을 전전하면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네요. 만약 제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저 또한 지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한순간에 인생을 종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징역을 살고 나온다 해도 그놈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래도 다음에 나올 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하나뿐인 배필을 만들 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저희 엄마 건강이 좋아지셔서 조만간 퇴원을 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에게 전해 들었는지 병원을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저희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시모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니 용서를 구하셨어요. 하지만 벌써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뉘우친다 해도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네요. 한 번뿐인 사람 인생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 결실이 맺어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기게 되었고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처음 받아보는 대우에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둘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지만 꽤 오랜 기간 만나왔었다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주고받았겠지. 하지만 경리 씨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둘만 좋다고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부모가 왜 있겠어? 각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쓴소리가 나가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네. 일단 내 아들은 명문대 나와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학원 선생이라며? 그래서 대충 알아봤는데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솔직히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내 주위에서도 잘 나가는 일타 강사 몇 명 정도는 알고 있긴 한데 의사 직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은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 동네에서 이름 좀 날렸다 하면 웬만해서는 강사들끼리 서로 정보 주고받으려고 모임도 가진다는데 그런 곳에서도 참석하지 않는 거 보면 낄 수 있는 수준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받는 수익금도 현저히 떨어질 테니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건데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게 나는 어이가 없는 거야. 결혼은 양가 집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 갈등이 없는 거 모르나? 이런 문제로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 주위에서나 막장 드라마에서도 봤을 거 아니야. 설마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내가 봤을 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들보다 현실이 더 심할 것 같거든. 처음 얼굴 보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겠는데 내 아들과 그쪽이 결혼하는 건 솔직히 반댈세. 나 같은 경우 우리 집안과 어느 정도는 수준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혼은 어차피 무너지게 되어 있어. 억지로 결혼을 강행한다고 해서 과연 삶이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 앞으로 겪어본 적 없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쪽 집안과 비슷한 배우자를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네. 설마 내 아들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건 아니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아니죠.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온 것뿐인걸요. 어머님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어머님 마음 제가 100%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겠지만 며느리로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 사람처럼 명문대 졸업했고 직업 선택폭이 넓었지만 굳이 학원 강사를 선택한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켰을 때 얻는 보람이 저에게는 크게 작용해서 지금까지 즐겁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 믿고 있어요. 엄마가 애초부터 정해놓은 기준치가 워낙 높아서 그런 거지. 제가 여자 보는 눈이 없겠어요. 그동안 격리 만나오는 동안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만큼 몇 년 동안 만나오면서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하자고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을 향한 제 마음 변함없으니 엄마도 저희 받아들여 주세요.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집안 차이를 문제 삼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비신랑도 그렇고 저 또한 지속적으로 어머님한테 쉬지 않고 어필을 했어요. 그만큼 저희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만 계시다가 시부는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가 평생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며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부의 말을 듣고 있던 시모가 갑자기 끼어드시더니 저희 결혼을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며 대화를 마무리하셨네요. 분명 시모가 며느리로서 생각해 두셨던 부분들을 저는 충족시켜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모가 원하시는 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이었고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네요. 예비시댁에서의 첫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크게 용기 내서 인사드린 만큼 예비시댁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아쉽게 다가왔고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서로가 워낙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해 자주 만나지 못했었는데 하루 일정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학원에서 나오던 도중 시모가 건물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급하게 달려가 인사를 드렸는데 비상등을 깜빡이고 있던 차량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차에 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일단 차에 타긴 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꽤 좋아 보이는 아파트 건물이었고 차에서 내린 시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제일 꼭대기층을 누르신 뒤 저를 데려간 곳은 그 사람과 함께 살 집이었습니다. 시모는 텅텅 비어있는 집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이 집 어떻니? 마음에 드니? 둘이 살기에 딱 적당하지?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하면 선물해 주려고 준비해 두었던 집이다. 정말 내 아들과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할 거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이곳을 이제부터 네 혼수로 꽉 채우거라. 집은 우리 쪽에서 장만했으니까 혼수는 당연히 그쪽에서 장만해야지. 많이 당황스러운 표정인데 설마 그것까지 내가 준비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이거 받아라. 명품집에 어울리는 혼수 품목들 정리해 놓은 리스트니까 거기에 적혀있는 가전들로 들여오면 될 거다. 내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한 5억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5억 정도면 싸게 쳐주는 거야. 설마 이 정도 해줄 능력도 없으면서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지? 어머님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대충 봐도 70평 정도는 되어 보이는 집에 단둘이 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텅텅 비어있는 집 안에 혼수를 채워 넣으라고 건네주신 품목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당연히 집이 넓은 만큼 들어가는 혼수 품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건 맞지만 들어본 적도 없는 몇천만 원짜리 가구들이며 가전들과 식기까지 전부 다 엄청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모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이 정도 하면 제가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5억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희 집안은 그렇게까지 여유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무리일 수밖에 없었고 시모는 제가 서둘러 답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네요. 여기서 5억 혼수를 해오겠다고 얘기하면 결혼이 성사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되는 거였죠. 그래서 침착하게 대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가진 고민을 털어놨어요.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에 제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실망하셨겠죠. 하지만 저희 둘이 사는데 70평 정도 되는 아파트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결혼한다면 아이도 가질 테지만 그래도 이 정도 평수는 대가족이 들어와서 살아도 넓은 집인데 여기에 어머님이 주신 혼수품을 전부 다 채운다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지금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든요. 금전적인 부담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어머님 마음에 차지 않은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데 당연히 화가 많이 나셨겠죠. 저희 집안 형편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너희들 결혼 허락해 주겠다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건데 왜 받아먹질 못하는 거니? 5억 혼수면 비싸지도 않은 거고 내 주변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들여오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너무 커져 먹으려 드는 거 아니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연히 너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균형이 맞는 거지.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아들과 살림을 차리겠다는 거야? 적혀 있는 대로 이 집에 전부 다 채워넣지 않으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소급 장난이 아닌 거 너도 잘 알잖아? 사부인이 병원에 입원 중인 거랑 집안 살림 채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니? 병원비가 없을 정도로 사정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 사람과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은데 차라리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내 앞에서 좁아터진 그 집에 내 아들과 살림을 차리겠다는 거야? 주변에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쓸데없는 말 귀에 들려서 사람들 놀림거리 만들고 싶은 거야? 너는 내 체면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혼수품 들여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여기에서 내 아들과 마무리 짓거라. 시모는 그 사람에게 둘이 나눴던 대화에 대해 일체 얘기하지 말라며 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라고 사전에 미리 차단을 하셨어요.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해도 저희 집안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남들에게 보이는 시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5억 혼수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단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뿐이었는데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다가왔어요. 이런 고민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 부모님과 당연히 상의를 해야 할 문제이지만 엄마가 입원해 계신 상태에서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속으로 앓고 있었네요. 그 사람과 만나는 동안에도 항상 시모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자 결국 시모와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나눠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모가 건네준 5억의 혼수 리스트를 꺼내 보여줬네요. 지금 이것들을 전부 다 당신 집안에서 준비해 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집은 또 무슨 얘기야?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5억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건 내가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엄마랑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눠볼게.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아야 원만하게 해결을 하지.
이런 고민을 당신 혼자서 앓고 있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지. 그리고 엄마한테 70평 집이 있었다고? 그것도 처음 듣는 말인데. 내가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둘이 사는데 그렇게 큰 집이 뭐가 필요해? 30평 정도면 적당한 거지. 엄마는 그냥 당신이랑 내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끊어내고 싶어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 우리 엄마랑 사소한 거라도 마찰이 있다면 무조건 나한테 얘기해줘야 내가 나중에 처리를 해줄 수 있어. 아버지가 우리 둘만 좋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행동하시는지 나도 이해하기 힘든데 당신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다. 아버지가 모든 걸 바로잡아 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어. 그리고 어머님 건강 상태는 어떠셔? 그래도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회복률이 높으실 거야. 조만간 인사드리러 간다고 전해드리고. 그 사람은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었고 걱정하지 말라며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시모와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 문제를 의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계산과는 너무나도 틀린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고 충격적인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다음날 퇴근을 하고 병원에 도착해 엄마 병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흥분한 상태로 저를 향해 걸어오시더니 제 팔을 강하게 잡으신 뒤 비상계단으로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한테 혼수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니? 쥐뿔도 없는 집안 내가 받아주겠다는데 5억 혼수품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럼 다른 남자 찾아보면 될 것을 왜 자격 미달인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때는 말로 끝나지 않을 거다. 웬만해선 내가 손을 쓰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 참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집안에 문제 일으키지 말고 내 아들과 인연 끊거라. 혼수 리스트 하나도 제대로 해오지 못하는 능력 없는 너를 내가 며느리로 어떻게 받아들이겠니? 어머님, 사람 사는 기준이 다 다르지만 저희 집안 사정도 어느 정도 생각해 주셔야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 문제로 병원에 계신 저희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수술 경과도 좋아졌고 조금 있으면 퇴원하시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생기기라도 하면 암이 재발될 수도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주세요.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정을 봐달라는 거니? 안 되겠다. 내가 너희 사부인 얼굴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5억 혼수 리스트에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만 고집 피워라. 알겠니?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엄마가 계신 병실로 걸어가셨어요. 병원에까지 찾아온 걸 보면 그 사람한테 엄마가 계신 병원을 전해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모의 팔을 잡고 소란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시모는 이미 귀를 닫아버리셨는지 제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는 저희 엄마가 계신 4인 병실의 문을 대차게 열며 들어가셨고 급하게 저도 뒤따라 들어간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엄마한테 소리치며 화를 내셔야 하는데 온몸이 굳은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 계셨어요.
아들, 네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시간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엄마, 지금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한테 전부 다 얘기 들었어요. 엄마랑 예전에 대학 동기였다면서요? 어머님이 엄마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잠깐 사진 보여드렸는데 갑자기 당황해 하시길래 이유를 여쭤보니까 엄마가 대학 시절 때 어머님 밀어서 떨어뜨렸다면서요? 과에서 엄마가 짝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머님과 서로 만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 질투가 나서 사람들 몰래 다리 위에서 밀치고 도망쳤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어머님은 결국 다리 하나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는 오늘 그쪽을 처음 본다고. 몸 상태가 안 좋다더니 이제는 치매까지 오셨나 봐. 원수는 언젠가 다시 만난다더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또 만나게 됐네. 그동안 아주 잘 지내고 있었나 봐. 눈이 부실 정도로 때깔이 좋아졌구만. 너 그때 생각 안 나? 네가 짝사랑하고 있다던 그 남자를 내가 만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질투난다며 다리 위에서 나를 밀쳤잖아. 나는 너를 봤지만 너는 끝까지 발뺌하는 바람에 결국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내가 발을 헛디뎠다는 걸로 판정이 나게 되었고 너는 그날 이후 바로 휴학하고 이사 가잖아. 그런데 네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떠난 뒤로도 나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한테 보살핌을 받고 있거든. 네가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내 남편으로 있어. 지금 들어왔네. 인사해. 네가 좋다고 쫓아다니던 내 남편이야. 정말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나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던 사람의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인연을 만들었잖아. 사람 일은 이래서 아무도 모른다니까. 네가 내 딸을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아들을 사이로 안 받아줄 건데 이거 어쩌지? 제가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과 시부는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시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전부 다 저희 엄마가 지어낸 얘기라고 했었지만 시부와 예비신랑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평생 시모의 얼굴을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며 솔직하게 사실을 얘기하라고 화를 내자 부정하던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과거의 행동은 실수였다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모의 용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시모를 평생 용서할 수 없다면서 아픈 몸을 이끌며 시모에게 다가가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와 시모는 대학교 때 둘도 없는 친구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한 남자를 둘이서 사랑하다가 엄마와 저희 아빠가 정식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부터 시모의 질투가 올라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거였죠. 결국 이 문제로 그 사람과 저는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쩔뚝거리는 엄마의 다리를 항상 봐왔기 때문에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도 그 사람과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와 그 사람은 단순히 그냥 병문 차 온 거였는데 이런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의 행동에 대해 사죄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마음의 골이 깊어진 엄마는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부는 저희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절대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화를 내시곤 병실을 나가셨네요.
그 사람도 시모의 잘못된 행동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시간만 되면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엄마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세월만큼 시모의 용서를 쉽게 받아줄 것 같지는 않네요. 시모는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줄 테니 저희 엄마 좀 설득해 달라며 시부가 오만정이 떨어져서 각방까지 쓰고 계시고 그 사람도 집을 나가버렸는지 가정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다고 애원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부탁이다. 내가 그동안 힘들게 끌어온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 내가 너한테 모질게 했던 행동들 전부 다 미안하고 혼수로 오억하라고 얘기한 것도 솔직히 억지 부려서 떼어놓으려 했던 거 사실이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이 좋은 집안과 결혼시키고 싶어 하지 부족한 집안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잖아. 지금 별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용서를 받는 것밖에 없다. 그때는 젊었고 철이 없었으니 그런 행동이 나오긴 했지만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기억 때문에 마음 편히 살았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받은 상처를 제가 왜 엄마를 설득시켜야 하는 건데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누구나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당신은 선천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는 당신을 2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만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이라도 주면 만족하겠니? 얼마면 될 것 같아? 평생 병원비는 지원해 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내 잘못을 용서할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니? 지금은 한 푼도 없지만 용서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어. 아직까지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당신이 한쪽 다리가 똑같이 장애를 입게 되면 그때 용서해줄 마음이 생길지도 모른다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기회를 주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건 너무 억지잖아. 멀쩡한 다리를 어떻게 장애를 만들어 오라는 거야? 내가 다리에서 뛰어내리기를 바란다는 거니? 방금 억지라고 하셨어요?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요. 저한테는 혼수를 5억이나 해오라고 하셨으면서 그때는 뭐라고 하셨죠? 제가 사정을 봐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는데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생각한 억지가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고요. 시모가 평생 꾸려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죄송하다는 말로 돌려드렸네요. 엄마는 평생 동안 장애를 가지게 된 다리를 바라보면서 단 한순간도 시모를 잊은 적이 없었을 테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지도 않는데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엄마를 설득하는 건 불효나 마찬가지라 시모의 간절한 부탁에도 등을 돌렸습니다. 2번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며 제 팔을 잡고 놔주지 않으려는 시모의 손을 뿌리쳤네요. 그 사람은 저희 가족에게 미안해서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잊는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부께서는 미안한 마음에 평생 병원비는 지원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는 중이세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시모는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잊은 채 살아왔던 시간만큼 뉘우치며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